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보호의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원자 모형의 이제 변천 과정을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했었냐면요. 우리 37페이지에, 부교재 37페이지에 필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원자, 그쵸? 원자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으로 원소의 종류가 있고 그 원소의 종류마다 원자량이 다른 원자들이 존재한다. 걔네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라고 얘기했던 우리 돌턴이라는 사람, 그죠? 1800년도 후반입니다. 그죠? 이때 돌턴은 원자는 딱딱한 공해 형태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 1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톰슨 이 이제 우리가 전자를 발견하면서 톰슨은 말랑말랑한 원자,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말랑말랑한 형태의 원자 전체는 약간 플러스 띄고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전자를 띄는 전자가 박혀 있는 이런 푸딩 모형과 관련된 이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지나서 이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핵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죠? 그래서 이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이제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처럼 행성처럼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행성 모형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톰슨의 제자이면서 러더퍼드의 제자였던 보어가죠. 톰슨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러더퍼드 밑으로 가고요. 러더퍼드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러더퍼드 모형의 어떤 한계점을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보어의 모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보어라는 사람은 이 기체 방정관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선 스펙트럼 형태로 얻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특정 에너지 준위의 전자 껍질을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특정 전자 껍질에서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잃거나 얻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가 이동할 때는 전자의 이동, 전이할 때는 궤도에서 궤도로, 즉 전자 껍질에서 전자 껍질로만 이동할 수 있고 이때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이 보어의 궤도 모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어의 이 궤도 모형은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 어떤 선 스펙트럼까지 모두 설명하면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설명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 39페이지 아랫부분을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는데요. 이 보의 원자 모형은 수소를 모델로 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 즉 전자가 여러 개라는 얘기죠.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냐면요. 이 분광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 기체 방정관으로부터 나오는 이 선 스펙트럼을 얻어보는데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부터는 이상하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선이 딱 하나로 보이지만 이 선을 확대해 보면 이 선이 여러 개의 미세한 선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즉 하나의 전자 껍질에서 전자 껍질로 이동을 하는데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해서 그 빛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얘가 이동할 때 미세하게 다른 에너지 차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해보면 하나의 전자 껍질 안에 에너지가 미세하게 다른 전자 부껍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전자 껍질, 하나의 전자 궤도 안에서도 에너지가 상태가 약간 다른 상태들이 존재한다고? 이거는 보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이 보의 원자 모형 이후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양자역학 이전을 우리가 이제 고전 물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전 물리학은 어떤 뉴턴에 의해서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거시 세계, 그죠? 의 물건들, 이런 큰 물건들에 대한 운동을 예측하는 거라면,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미시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어떤 입자들의 어떤 운동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물리학인 거죠. 근데 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 전자와 같이 매우 작은 아이들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큰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하죠. 그렇죠? 하지만 전자와 같은 아이는 특정 위치 에너지만 가질 수 있고 이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원자 안쪽으로 이동할 때는 여기 있다가 좀 가까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뿅 사라지고 여기서 나타나고요. 그죠? 그리고 뿅 사라지고 여기서 나타나고 특정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전자와 같은 아이들은 이 고전 물리학, 큰 물건들과 좀 다르게 운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건들은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량을, 이 속도를 우리가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여기 있을 때의 속도, 얘가 딱 이 위치에 있을 때의 그 위치와 그 속도, 여기 있을 때의 위치와 그 속도, 떨어질 때 우리가 그런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있지만 양자역학에 의하면요, 우리가 이 전자같이 매우 작은 아이들은 위치하고 이 운동량을 동시에 이 두 개 다 정확히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얘기한 과학자는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입니다. 매우 잘생겼어요. 어쨌든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이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전자와 같이 매우 작은 아이들은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이 전자와 같이 작은 아이들의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점점 불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자, 그거를 내가 좀 더 쉬운 예로 한번 설명하는데, 여기 쌤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짠! 이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카메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카메라는 두 가지 조작을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조리개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필름이 있고 그 앞을 이제 이 가리고 있는 막이 있어요. 내가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얘가 찰칵 열렸다가, 그죠? 빛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찰칵 닫으면서 이 필름에 상이 맺힙니다. 이제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셔터 스피드라는 건 뭐냐면 이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열렸다가 닫히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찰칵.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찰칵.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속도, 얘가 빠르면 빠를수록 빛이 조금 들어올 거고, 얘가 느리면 느릴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는데, 자, 여기 지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큰 물건도, 그죠? 이 카메라의 원리를 통해서 살짝 설명을 하는데, 내가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딱 찍는 순간에 전철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철의 속력을 알 수 있을까요? 전철의 속력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반대로 내가 셔터 스피드를 좀 길게 했어. 길게 했더니 1초 동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시간 알고 이동한 거리를 아니까 우리는 평균 속력,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찍는 순간에 전철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있겠죠. 그죠? 정확한 전철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전철에 내가 속력을 정확히 측정하려고 측정을 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면 할수록 평균 속력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점점 짧게 하는 순간 전철의 위치는 점점 확실해지지만 그만큼 평균 속력에 대한 정확도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위치와 속도,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똑같이 전자와 같은 아이도 똑같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짧은 파장에 빛을 쏴서 전자의 위치를 파악하면 이 짧은 파장은 에너지가 큰 빛이거든요. 이 빛에 의해서 전자의 운동량이 변합니다.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자의 운동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가 작은 빛을 쏴서 보내면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전자의 위치는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는 이 보의 원자 모형처럼, 보의 원자 모형은 뭐라고 얘기했죠?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어떤 특정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특정 궤도를 돌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정 위치, 전자의 위치와 어떤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대 양자역학, 즉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는 하고 운동량은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의 원자 모형처럼 전자의 위치를 특정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는 보의 원자 모형처럼 특정 궤도, 특정 위치를 지정할 수 없고 단지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어떤 위치에서 존재할 확률로만 구할 수 있다. 이 위치에 있다가 아니고 이 위치에 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라는 것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라는 이 아저씨가 원자핵 주변에 어떤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식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그 식을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식에다가 우리가 값을 대입을 하면 어떤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식을 갖다가 우리가 공간에 나타나면 이런 형태로 전밀도 그림 형태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자,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의 경우, 전자같이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의 경우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슨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특정 위치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을 알 수 있다라는 거가 이 오비탈, 현대의 원자 모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이라는 건 뭐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어떤 존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간상의 표현을 하면 이렇게 오비탈 모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비탈이란 일정한 에너지의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하나의 함수입니다. 함수. 그거를 또는 나타낸 공간의 모양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자의 운동과 위치는 동시에 파악할 수가 없다. 보의 모형처럼 궤도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와서 이 오비탈이라는 함수를 공간에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냐면 얘들아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차원의 하나의 선이 있어요. 이 선 상에서 어떤 전자가 위치할 확률을 나타낸다고 하면 우리가 Y축에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죠? 자, 만약에 2차원 면이 있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이 XY 면에다가 면의 한 점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시한다면 우리는 Y축에 이렇게 그죠? 이걸 지축에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핵 주변에 존재하는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3차원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X, Y, G축에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바로 진하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점을 찍어서 점이 많이 찍힌 곳은 진하게 나타날 거고 조금 찍힌 곳은 연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진한 곳이 바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곳이고요. 연한 곳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원자 핵이 있고, 자, 어떤 3차원 공간에 한번 예시로, X축, Y축, G축이라고 하고, 내가 이 가운데 이 원점이 원자 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기를 가지고 얘들아, 계속 찰칵 찍는다고 할게. 지금 수소 원자야. 전자는 하나예요. 예시는. 근데 전자를 한번 딱 찍었더니 전자가 딱 이 위치에서 점이 딱 찍혔어요. 어느 위치야? 이 위치죠.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딱 찍었더니 이번에 전자가 이쪽에 있었어. 그래서 점이 여기에 딱 이렇게 찍혔어요. 그 다음에 찍었더니 전자가 여기 있었어. 그래서 점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계속 사진을 찰칵 찍어볼게요. 찰칵 계속 찍어요. 찰칵 계속 찍습니다. 계속 전자 내가 찍어요. 찰칵 찍어요. 여기서도 발견되고 멀리서도 발견되고 가운데서 많이 발견되고요. 가끔 안쪽에서도 발견되고 계속 사진을 찍는 거야. 찰칵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사진 찍고 있는 거지. 이상하네. 자, 이렇게 전자를 찍어요. 가끔은 이렇게 멀리서도 발견돼요. 하지만 이 안쪽 특정 위치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되네. 막 찍었어요. 나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전자가 지금 계속 찍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보는 거야, 얘들아. 사진 한 10,000번 찍었다고 볼게. 10,000번 찍은 다음에 전자가 있던 위치를 계속 점을 찍은 거야. 그랬더니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것은 어때요? 이 위치는 지금 형광색으로 표시한 위치는 진하게 나타나고, 내가 지금 초록색 형광색으로 나타낸 데는 연하게 나타나죠. 이게 바로 전밀도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것은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고요. 진하게 나타나고, 옅은 것은 연하게 나타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나타내면 이 진한 것이 뭐야?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부분. 연한 것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작은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오비탈의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비탈이라는 함수에 우리가 값을 대입을 해서 전자 발견의 확률을 구하는데, 이 원자 핵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있더라도 전자 발견의 확률이 0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원자의 하나의 크기가 우주만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비탈의 모양을 정하기 위해서 자, 선을 하나, 경계면을 하나 그리는데요. 이 경계면의 의미는 뭐냐면 전자 전대 확률이 90%인 곳으로 선을 표시했어요. 즉 전자 발견 확률이 10번을 찍으면 9번,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번은 이 안에서 발견되고 한 번은 바깥에서 발견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자의 어떤 발견 확률이 90% 이내인 지점을 선으로 쫙 경계를 쫙 그어서 이 경계선을 가지고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둥근둥근 모양의 오비탈은 S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오비탈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길게 좀 설명을 했는데 살짝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 현대 원자 모형은 뭐다? 전자와 같이 이렇게 작은 입자들은 위치와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단지 우리는 원자핵 주변에서 특정 위치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린 어떤 3차원 공간이 그린 이 모양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근데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특정 값을 대입해서 어떤 전자의 어떤 위치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함수라고 얘기하면 뭐 x, y라고 하는 어떤 함수, 변수가 있듯이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도 양자수라고 하는 특정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오비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 양자수의 종류, 즉 하나의 어떤 전자 하나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양자수가 4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양자수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자, 이 양자수라고 나와 있고요. 이 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고 오비탈의 공간적 성질과 전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일련의 수래요. 양자수는 4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주 양자수예요. 그리고 n이라고 표시합니다. 이거 어디에서 봤는데? 얘들 이거 어디에서 봤지? 보의 원자 모형에서 우리는 주 양자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주 양수가 뭐였어?
우리가 제일 안쪽 전자 껍질에서부터 주양자수는 1, 2, 3, 4. 그래서 껍질의 이름은 K, L, M, N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양자수가 뭐냐면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값이었어. 왜? 우리 그 E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mol 기억나니?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 거기에 그 N 주양자수 값을 대입하면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 주양자수라는 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값이었다고 한다면 이 오비탈의 모형에서도 똑같습니다.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도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크고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 주양자수는 보호의 원자 모형처럼 똑같이 자연수값 1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1, 2, 3, 4 그죠?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면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비탈도 주양자수를 가지고 있어요. 1인 주양자수를 갖는 오비탈도 있고 2의 주양자수를 갖는 오비탈도 있겠죠. 그렇다면 1인 주양자수를 갖는 오비탈보다 2인 주양자수를 갖는 오비탈이 에너지가 더 높을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주양자수가 결정되면 이 주양자수마다 방위양자수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위양자수라는 게 있고 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부양자수라고도 해요. 왜냐면 각 전자껍질마다 그 안에 결정되는 값이거든. 즉 하나의 전자껍질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개의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양자수라고 하고요. 자, 주양자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부양자수, 즉 방위양자수는 0부터 시작을 해서 0, 1, 2 시작해서 n-1까지의 값이 존재합니다. 즉 주양자수 n값이 1이라면 부양자수는 0만 존재하고요. 주양자수가 2라면 0, 1이 존재하고요. 주양자수가 3인 오비탈의 종류는 부양자수가 0, 1, 2까지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살짝 어렵지? 일단은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 방위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모양, 우리 아까 이 오비탈이라는 함수를 공간에 나타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얻어졌잖아.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위양자수가 0일 경우에는 S오비탈, 방위양자수가 0일 때는 자, L값이 있죠? 이제 방위양자수는 이제 L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방위양자수가 L인 경우에는 그리고 오비탈의 모양인데 또는 오비탈의 종류가 되겠죠. 자, L값이 0일 때는 S오비탈이라고 하고요. 1일 때는 P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요. 2일 때는 D오비탈, 3일 때는 F오비탈, 4일 때는 G오비탈. 우리는 이 중에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에는 방위양자수는 0만 가능하고요. 이때 오비탈은 주양자수 1하고 방위양자수 0이라서 S오비탈에서 1S오비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주양자수가 2인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면 L껍질이 되겠지? L껍질이 있으면 거기에는 방위양자수가 2가지 값이 존재합니다. 0도 존재하고요. 1도 존재하는데 즉 주양자수가 2인 L껍질에는 오비탈이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ES오비탈, EP오비탈 이런 식으로. 그럼 방위양자수는 뭐다?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4가지 양자수가 존재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방위양자수가 0인, 즉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을 우리가 S오비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S오비탈의 경우는 우리가 공간상에 나타내면 이렇게 구형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형의 모양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방위양자수가 1인 오비탈, P오비탈을 공간상에 나타내면 이렇게 우리가 R형 모양으로 전자들이 이 아래형 모양 안에서만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게 돼요.
나머지 이 바깥에서 이제 10%가 발견되겠지. 경계면 모양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오비탈의 종류 중에서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모양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S 오비탈이고요. S 오비탈은 무슨 모양이다? 공 모양이다. 따라서 원자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방향과 관계없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 사진을 보면 1s 오비탈의 모양 똑같이 구형이지. 2s도 구형, 3s도 구형. 자, 이렇게 s 오비탈은 다 구형의 모양을 갖고요. 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1s에 비해서 2s, 2s에 비해서 3s가 갈수록 점점 멀리서 발견됩니다. 이 경계선은 뭐야? 전자 발견 확률이 90% 이내인 지점을 선으로 이렇게 이어오는 거잖아. 즉 점점 멀리서, 원자로부터 멀리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평균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s보다 2s보다 3s가 에너지도 크고 오비탈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방향과 관계없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기를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원자핵이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하고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위치하고 이 위치. 그래서 자, 이 거리하고 이 거리 이렇게 한번 두 개가 거리가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A점이라고 하고 얘를 B점이라고 하면 자, A점과 B점에서 전자를 발견될 확률이 어떻다? 확률이 같다.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s 오비탈의 경우는 구 모양이고 원자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그 거리와 같은 그 지점에 있는 어떤 위치들에서 전자 발견의 확률이 다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자 발견 확률을 우리가 진하기, 전밀도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위치들은 다 진하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 오비탈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내려가니까 양자수가 커질수록 크기가 커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며 전자 분포 확률이 0인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ES 오비탈에서 원자부터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거고 이때 이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지점이 한 군데 존재하죠. 우리가 이걸 이제 마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전자 분포 확률이 0인 지점도 우리가 ES 오비탈 이상부터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P 오비탈을 보겠습니다. 오비탈의 모양은 방위양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P 오비탈의 경우는 부양자 수가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S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0일 때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자, 다시 P 오비탈로 와서 자,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입니다. 그리고 원자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전자를 발견될 확률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자, 가운데 원자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하고요. 원자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거리가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위치가 거리는 같아요. 근데 원자핵으로부터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다른 방향에 있죠. 이 경우는 얘를 우리가 A점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B점이라고 했을 때 A점과 B점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자 발견 확률이 다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p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2인 L 전자 껍질부터 존재하고요. 주양자수에 따라서 뭐 2p, 3p, 4p로 나타낸다. 얘도 똑같이 주양자수가 커지면 이 p 오비탈, 이 R형의 모양이 좀 더 커지고요. 거기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총 4가지 양자수 중에서 2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주양자수, 하나는 부양자수. 이 현대 원자 모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이 어려운 내용을 이 고등학교 과정에 맞춰서 최대한 쉽게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담아놨는데 살짝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자와 같이 작은 아이들은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호의 원자 모형처럼 우리가 어떤 궤도를 그려서 위치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예요? 원자핵 주변에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비탈을 공간상에 나타난 어떤 이런 그림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함수를 그냥 공간상에 나타낸 거니까 이것도 오비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함수고 거기에 값을 대입하면 특정 위치에서 전자를 발견될 확률을 알 수 있는데 오비탈의 특성상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있어도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되진 않아요. 0에 수렴하긴 하는데 0이 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 이 원자 하나의 크기가 우주만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 발견된 확률이 90% 이내인 지점을 경계선으로 쫙 그려놓고 그 모양을 오비탈의 모양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함수이다 보니까 이 오비탈의 결정짓는 4가지 양자수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4가지의 역할이 다 달라요. 첫 번째는 주양자수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주요 양자수는 n, 기호, 소문자 n으로 표시하고요. 1부터 1, 2, 3, 4, 5, 6, 7, 8부터 무한대까지 자연수 값을 갖게 됩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면 전자 껍질이 되겠죠.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이렇게 그죠? 이 주양자수의 역할은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각 주양자수마다 각 전자 껍질마다 오비탈의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바로 방위양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주양자수마다 부양자수가 값이 부여가 되는데 이 부양자수는 소문자 L로 표시를 하고요. 부양자수는 0부터 시작해서 이 0부터 1, 2, 3, 4 값을 갖게 되는데 정수값을 갖게 되는데 n-1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각 전자껍질마다 0부터 n-1 값을 갖는 오비탈의 종류가 존재하고요. 만약에 주양자수가 3인 m껍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양자수가 3이니까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는 0, 1, 2 그러니까 0부터 3-1까지의 값을 갖는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양자수가 0 값을 갖는 오비탈은 구형을 갖게 되고요. 그 오비탈의 이름은 우리가 S오비탈을 짓게 되고요. 부양자수, 즉 방위양자수의 값이 1이라면 우리는 R형 모양을 갖게 돼서 걔를 P오비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부양자수 값이 또는 방위양자수 값이 2를 갖게 되면 D오비탈이라고 얘기해서 D오비탈의 종류는 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뭐 크로바 모양을 이렇게 갖기도 하고요. 뭐 이상한 이렇게 R형 모양의 뭐 도넛 모양을 갖는 어떤 이상한 모양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딱 S오비탈하고 P오비탈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양자수, 방위양자수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기양자수하고 스핀 양자수까지 나머지 양자수까지 다 배우고 현대의 원자 모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